다음에 문제는 또 크림반도가 문제가 되는데 1954년도에 후르쇼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줘버려요. 할양을 해줘버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로 문제가 됐던 게 뭐 소비에트 연방이니까, 우크라이나 공화국도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소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요, 여기. 우크라이나 맨 끝에 이 흑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흑해 함대가 주둔을 하고 있죠. 여기를 확보를 해야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죽자 살자 뺏어와야 되는 거죠. 줬다가 뺏은 거죠. 54년도에 줬다가 2014년에 이제 뺏어간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서방은 이제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을 하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죠. 근데 이때 그 가장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메르켈. 은퇴하셨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메랑에 대해서도 돌아오는데, 메르켈은 탈원전 정책을 쓰면서 러시아 가스를 이제 도입을 했죠. 노드스트림이라는 파이프를 이제 1, 2 해서 이제 묻으면서 설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니까 서방이 러시아도 그럼 우리도 경제 제재하면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많은 물품들을 막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은 연어 전문점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연어. 무한 리필 이런 전문점이. 왜 그랬냐면은 노르웨이 연어가 러시아 쪽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러시아로. 러시아는 이제 내륙이니까 바다가 다 얼어버리니까 그 싱싱한 수산물이 드물어요. 다 그 냉동 상태로 들어오고. 근데 이제 샐러드 같은데 연어를 많이 넣어 먹었죠. 근데 러시아가 노르웨이 연어를 들어오지 마. 막아버린 거예요. 왜? 우리도 너희 제재할 거야.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연어를 양식을 하잖아요.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날생선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죠. 근데 일본은 참치를 더 선호해요, 연어보다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인천공항 근처에다가 물류센터를 짓고 노르웨이 연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갑자기 이때 연어 가격이 확 내려가고 연어 전문점도 생기고, 저는 주말에 어머니 찾아뵈러 갈 때 가끔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는데 그 당시 갑자기 연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보였죠. 빨간색 연어가.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크림반도가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지금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러시아 영토로 서방하고 우크라이나는. 중간에 아마 코소보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토가 이 세르비아를 칩니다. 근데 세르비아가 이 코소보를 이제 침공을 하죠. 이 러시아의 비호하에. 이제 인종 분쟁인데, 근데 너무 인종 분쟁이 이제 심하게 진행이 되니까 나토가 개입을 합니다. 이건 나토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때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반감을 가졌어요. 쟤네들 봐라. 왜냐면은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나토에 대항하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이제 해체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자기네들은 바르샤바 조약은 해체됐는데 나토는 해체가 안 되면서 코소보 전쟁에서 개입을 하고 하니까, 이때 이제 아마 푸틴이 독일에서 동독에서 스파이를 하고 있었죠. 이제 기분 나쁘게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2003년에서 2004년 이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 빅토르 유센코라는 친서방 성향의 정권이 탄생했지만은 분열이 되면서 이 이후에 다시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친러시아가 집권을 하게 되죠.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이제 결국은 친러시아
정책을 펼치면서 EU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확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유로마이단이라는 혁명이 발생하는데 이제 결국 이게 어마어마한 분기점이 되죠. 유로라는 말은 이 우크라이나로 여기까지 이거는 유럽이란 말이고 마이단 광장입니다. 광장. 그러니까 유럽 광장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여기 유혈 사태가 나죠.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 결국은 이제 야누코비치 정권이 무너지죠. 근데 문제는 이제 급진적인 친서방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급진적이냐면은 크림반도에서 우리는 나토군을 주도시키겠다. 그러니까 저기 러시아 흑해함대 나가라. 너무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푸틴이 칩니다. 그래서 2014년 러시아를 진입을 하죠. 처음에는 이 소속을 알 수 없는 군복을 입은 러시아군이 진입했다가 나중에 한 3천 명도 진입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투표를 거쳐가지고 왜냐하면 크림반도의 주민이 한 60% 이상이 러시아인이니까. 그리고 돈바스 쪽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내전으로 들어가죠. 예. 결국은 이때부터 이미 우크라이나를 치려는 생각을 굳혔을 거예요. 중간에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남오세티아를 침공해가지고 분리 독립을 시키죠. 구르지아. 지금은 이제 조지아로 바뀌었는데 이때도 이제 나라 이름까지 조지아로 바꾸면서 친미, 친서방 정책을 구르지아가 쓰니까 이때 한 5일뿐이 안 걸렸어요. 5일. 러시아가 구르지아를 평정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도 5일이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2008년에 이때는 이제 푸틴이 아마 총리로 물러나 있는 시기인데 실질적 정권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한번 자신감을 얻었죠. 왜냐면 이때 서방에서도 결국은 뭐 욕만 했지 실질적인 어떤 액션을 못 취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4년도에 크림을 먹으면서 더 자신감을 얻었고 결국은 그것이 이번 이제 전쟁으로까지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19년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높은 지지율로. 이거는 이제 워낙 그동안 정치 세력들이 부패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도 국영 산업을 불화받아가지고 올리가르히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도 똑같았거든요. 그 특권에 대한 특권과 부패에 대한 반감으로 젤렌스키가 당선이 됐고, 이제 이분은 지금 이제 결사항전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 지배계층 변화를 잠깐 보시면은 이 러시아 제국주의 시대 때는 짤이었죠. 황제죠. 그야말로 황제. 근데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당 귀족이 이 짤을 대신하죠. 스탈린. 근데 변화가 별로 없죠. 스탈린도 거의 짜르처럼 군림을 했죠. 노멘클라투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연방이 소유 연방이 해체되면서 등장한 게 올리가르히입니다. 올리가르히. 옐친의 비호로 국영 산업을 소수 공산당 간부들이 불화를 받아가지고 한 1, 2년 만에 재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엄청난 부패와 또 마피아, 러시아 마피아 결탁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등장했을 때 결국은 이 올리가르히를 처음에 칩니다. 쳐가지고 인기를 얻게 되죠. 러시아 국민에.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 슬라베키 올리가르히가 됐다. 슬라베키는 뭐냐면은 슬러는 러시아어로 힘입니다. 힘. 슬라인데 이게 영어로 포스죠. 포스. 군. 근데 러시아에서는 FSD가 더 강하죠. 왜? 푸틴이 여기 출신이니까. 연방 국가 보안국. 얘네들이 제일 강하고 군. 그러니까 제복 입은 애들인데 결국 얘네들이 다 해먹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처음에는 올리가르히를 압박했지만은 자기한테 충성하는 올리가르히는 그대로 두죠. 그래서 지금 푸틴과 그 추종 세력입니다. 독재죠. 얘네들이 다 독재를 하고 있어요. 철저한 언론 통제와 더불어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푸틴과 그 추종 세력이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20년을 넘게 해먹죠. 22년 차. 22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독재자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푸틴은 이제 레닌그라드 법대 졸업한 다음에 KGB, 동독 스파이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동독에 있을 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걸 목격을 해요. 그리고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이 이제 소련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그 서방의 나토 측 몇몇 정상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이제 나토는 더 이상 동진하지 않을게라고 구두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이걸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약속을 니들이 안 지킨다. 근데 이게 뭐 서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친이 이제 2000년에 집권을 하는데 99년도에 이제 집권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여기서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 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고향인 페테르부르크로 들어가서 시청에서 일합니다. 시청. 공무원을 했죠. 시청 공무원을 얘기하다가 시청 시장이, 페테르부르크 시장이 모스크바로 가면서 이제 그 같이 따라갔다가 FSD에 다시 이제 입사를 합니다. 이제 KGB는 FSD로 바뀌었죠. 예, KGB에서.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옐친 시대 때 총리로 발탁이 되죠. 총리로 발탁이 됐는데 이때 이제 총리 기간에 있으면서 한 게 체첸 반군을 아주 강하게 진압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 올리가리에 대한 이제 축출 이런 것 때문에 당선도 되고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2000년에 당선된 다음에 2004년에도 재선에 당선됩니다. 높은 지지율로. 그다음에 2008년에는 이제 헌법에 산연임이 안 된다고 금지를 시켜놓으니까 자기 친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기는 총리로 4년 재입한 다음에 헌법 그때도 고치죠. 6년, 임기를 6년, 대통령 임기 6년 가능하다. 그리고 2012년 그리고 이제 연임이 가능하니까 2018년까지 다시 당선이 됩니다. 자, 근데 2024년에도 본인이 다시 출마할 수 있어요. 본인만. 요거를 고쳐놓고 자기는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해놓고 딴 사람들은 출마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여기서 12년을 더 할 수 있어요. 203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그 전체주의를 하면서 독재를 하면서 20년이 지나면은 올바른 사고를 못 해요. 왜? 주변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부꾼만 남아있게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항상 반복돼 왔고 그래서 이 20년 이상 지금 집권을 했기 때문에 푸시킨은 이제 완전한 독재자가 됐고 제정신이 아니죠.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정적은 아주 그 철저하게 잔인하게 수청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리스 베레조스키는 원래 이 푸틴을 밀어줬던 올리가르히예요. 푸틴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밀어줬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영국으로 쫓겨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보리스 nemtsov는 이제 그 포스트 옐친이라고 그랬어요. 총리였는데 이제 경쟁자죠. 얘는 이제 그 총 맞아 죽었죠. 그 크렘린 궁 근처에서 차에서. 그다음에 이제 요즘 계속 그 많이 얘기가 나오는 나발리. 이분은 이제 그냥 그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계속 이제 그 부정을 까발리는 거죠. 푸틴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아방궁, 푸틴의 아방궁을 유튜브에 이제 까발리고 그다음에 31살 연하 애인도 까발리고 하니까 못 참고 결국은 독극물로 살해하려고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지금 수감돼 있죠. 수감돼 있고 지금 수감 중에도 바로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평화 운동을 해라 러시아인들이요라고 이제 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럼 뭐 지금 푸틴이 그럼 자기 이름으로 된 자산은 얼마 안 된다고 신고를 했겠죠. 근데 추정하는 거는 뭐 몇 년 전에 이제 뉴스에 나온 건데 한 360조 정도 된대요. 다 이제 주변의 차명으로. 왜냐면은 뭐 가스프롬 같은 이제 국영 가스회사가 세계 최고 가스회사거든요. 그다음에 오일 회사 이런 데는 다 자기한테 충성하는 부하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매번 개인적인 세금을 걷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방궁까지 갖고 있다라고 나발리가 이제 폭로를 하니까 나발리를 이제 독살을 하려고 했던 거고, 이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은